안녕하세요, 자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력제 초기 장거정의 개혁 정치와 만력 3대정 명청 교체기의 사리오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력제 주익규는 1563년에 명 제13대 황제 윤경제 목종 주제 후에 셋째 아들로 태어나 1572년 목종이 병사하자 10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습니다. 만력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정은 고공, 장거정, 고의 등 대신들이 처리하였죠. 이들 이외에는 황제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환관, 풍보의 영향력이 막강했었고, 어린 만력제는 강직한 대신들보다 자기 비위를 잘 맞춰주는 풍보에 의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4인 간의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 실권자 고공이 제거되면서 결국 만력제가 친정을 시작하기 전까지인 약 10년 동안은 황실의 풍보와 조정의 장거정, 그리고 어머니 이태후, 이렇게 세 사람이 협력하여 명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장거정은 섭정기간 동안 만력제의 신임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관리들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시행한 고성법입니다. 고성법은 내각에서 지방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상호 평가와 견제를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효과를 발휘하였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일조편법과 토지 측량을 들 수 있는데, 각종 세금을 토지세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현물 대신에 은으로 납북해야 한 일조편법은 은본위 화폐 경제를 촉진하였고,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권문세가와 지주들이 숨겨둔 전답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쇠락에 접어든 명나라가 다시 융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외부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척계강에게 북경 외곽을 맡겨 수비를 강화하고, 타타르의 알탄칸을 순위왕으로 책봉한 후 호시를 열어 타타르와 화친을 맺음으로써 북로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1582년 장거정이 사망하자 평소에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신하들이 모두 장거정을 비난하였고, 만력제는 황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누리기 위하여 장거정 일족의 가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가택에 구금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게다가 장거정 사후 만력제는 점차 조정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대신들을 만나지도 않으며 각종 공문에 결제도 하지 않는 등 국정을 내팽겨치고 점차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1592년 타타르의 장수로 명예투항했던 발베가 아들 발승은 등과 함께 서북의 영하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하서 지역을 점령하고 황하를 건너 섬서성 전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만력제는 여진족 토벌에 공을 세운 이성량의 아들 이여송을 총병으로 임명하여 영하로 파견하였고, 그는 영하성을 포위하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반란군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지역에서 기름장수로 활동하던 이등이란 자가 등용되어 이간계로 발베 세력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발베는 자살하였고 반란이 진압되었죠. 이를 영하지역이라 합니다. 명조정이 발베의 반란군 진압에 여념이 없을 때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 정명가도를 외치며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의지로 몽진하여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였죠. 명나라는 그해 7월 조명연합군을 편성하여 평양성 공략에 나섰지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명조정은 충격을 받았고, 만력제는 조선에 칙사를 보내 10만 대군의 파병을 약속하며 병부좌시랑 송응창과 발베의 난을 진압한 이여송을 조선에 파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절강성 가흥 출신의 상인 심유경을 보내서 일본과의 철군 협상도 시작하였죠. 1593년 1월 이여송이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 도원수 김명원 부대와 연합하여 평양성 탈환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여송은 외적은 조총이 있지만 본인에게는 사정거리가 오리가 넘는 대포가 있으므로 일본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였는데, 실제로 3일 밤낮 동안 치열한 공방전 끝에 왜군을 제압하였습니다. 승기를 잡은 연합군은 개성을 탈환하고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등 곳곳에서 왜군을 몰아내는 승전을 거두었죠. 하지만 경기도 벽제관에서 연합군은 이시다 미스나리, 우키타 히데이에 등이 이끄는 왜군에 패배하여 퇴각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명나라와 일본은 강화 협상을 벌였고, 협상이 약 4년간 지속되며 전쟁은 소강 상태가 되었지만 조선 의병의
활약과 이순신 장군의 해상에서의 승리 소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97년 1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시 한번 14만 대군을 파병하여 전라도를 침략하였는데 왜군이 남원성을 함락하고 북상하던 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왜군은 철군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598년 11월 조명연합군이 남해의 노량해협에서 일본 함대 200여 척을 격침하는 대승을 거두며 전쟁은 마무리되었죠. 명나라는 이 전쟁을 조선지역 또는 항외원조라 부르는데 특히 항외원조란 말은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으니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죠. 참고로 중국은 6.25를 항미원조라 부르기도 합니다. 명나라는 남방의 소수민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예로부터 선의사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그 우두머리를 소수민족의 족장으로 하였는데 왜군이 조선에서 퇴각할 무렵 명나라 서남지방의 파주에서 파주 선의사 양응룡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양씨 일가는 당나라 시절부터 지역의 패자로 군림해온 대표적인 가문으로 양응룡은 명나라 남부지방의 군사들이 군기가 빠지고 전투 경험이 없는 약조림을 간파하고 언젠가는 스스로 독립하여 서남지방의 군주가 될 야망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죠. 1199년 만력제는 양응룡을 토벌하고자 군사를 보냈지만 전멸하며 자연스럽게 양응룡의 세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갔습니다. 다행히도 조선에서의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유정이 때맞춰 귀국하였고 만력제는 그에게 양응룡 토벌을 지시하였죠. 당시 유정은 명성이 있는 장수였기 때문에 반란군은 동요했고 천혜의 요새인 누산관에서 약 2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유정의 군사가 반란군을 제압하고 양응룡을 자결하였습니다. 이를 파주지역이라 하며 명나라는 만력제 시기의 3대 사건, 즉 영하지역, 조선지역, 파주지역을 합쳐서 만력 3대정이라 부릅니다. 참고로 명나라는 만력 3대정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막대한 군사비 지출로 인하여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요. 1559년 건주 여진의 혁도아랍에서 누르하치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요동지방의 실질적 지배자는 명나라 장수 이성량이었고 명나라는 여진족을 분할하여 통치하고 있었죠. 원래 누르하치는 이성량의 부하였지만 그는 반명의 기치를 내걸고 소위 팔기병을 창설하여 군사를 강화한 후 건주 여진을 통일하였고 1616년에 혁도아랍에서 대금을 건국하고 칸이 되어 세력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만력제의 방탕과 무능, 관리들의 부패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었고 이는 누르하치에게 대금이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명나라 조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좌익 북로는 마렘이 맡아 북쪽으로, 좌익 중로는 두송이 맡아 서쪽으로, 우익 중로는 이여백이 맡아 남쪽으로, 우익 남로는 유정이 맡아 동남쪽으로 각각 협도아랍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명나라의 요구로 강옥립이 이끄는 조선군 1만여 명도 유정의 부대에 속해 참전하기도 하였죠. 누르하치는 명군의 공격에 병력을 분산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집중 대응하기로 결정하였고 정예 8기병 6만을 사리오에 진을 치게 하여 두송의 부대를 먼저 공략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송은 전멸당하였고 이어서 마림과 유정의 부대도 패하였으며 홀로 남은 이여백만이 심양으로 퇴각하였죠. 이 사리오 전투는 명나라 북방 변경의 방어선을 무너뜨려 후금이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중요한 전투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